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그림자 마귀 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괴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이는 이 마귀가 해가 진 후에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었다. 마귀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사람의 그림자에 숨겨져 있어 졸졸 따라다니며 서서히 그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다는 것이다. 오래전 호기심 많은 청년이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도시에 살면서 항상 도심의 소음과 바쁜 생활에 지쳐 한적한 곳에서 한동안 머물며 리프레시하고 싶었다. 마을에 내려오자마자 그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특히 그림자 마귀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준호는 그 이야기를 흘려듣고는 그냥 오래된 민간 신앙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마을 북쪽에 있는 깊은 숲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두꺼운 책 한 권과 물병을 챙긴 뒤 작은 랜턴의 불빛에 의지하며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은 숲속의 공터였고 달빛이 밝아지며 나를 운치 있는 장소였다. 준호는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으나 곧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그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기이하게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자는 그저 멈춰있지 않았다. 무언가 흐느적거리며 그의 뒤를 잡으려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준호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으나 여전히 아무런 인적도 느껴지지 않았다. 불안함을 느낀 그는 곧바로 책을 덮고 마을로 향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림자는 검은 손을 뻗어 그의 발목을 움켜잡으려 했다. 공포에 휩싸인 준호는 발버둥치며 그림자에서 벗어나 숲을 빠르게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헐떡이며 문을 닫고 숨을 골랐다. 그 후로 그는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밤에는 절대 실내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준호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에 의해 활기가 빨려나가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림자 마귀가 그를 표적 삼았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지만 준호는 그저 무시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준호는 잠이 들었다가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끈질기게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봤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의 몸은 한층 더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직감하고 즉시 도회지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마을을 떠나면서 자신을 태우기 위해 온 버스에 몸을 실었지만 그는 등을 돌릴 때 마을의 그 고요한 숲과 그림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몇 년 뒤 준호는 건강을 회복한 듯 보였지만 그림자에 대한 악몽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남아 그를 괴롭혔다고 전해진다. 결국 그림자 마귀라는 괴담은 그 속에 숨겨진 경고와 함께 오늘날까지도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조심하라는 경고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전설로 남아있지만 그 마을에서 그날 밤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경고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한 대학생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과자로 가득 찬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밤에는 이상하게도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았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잠시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밤 공기는 쌀쌀했고 마을은 조용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쓸쓸한 등대 불빛 아래서 좀 더 걸어가기로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발자국 소리는 더 명확해졌다. 그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그를 따라오는 듯했고 발걸음은 그가 멈추면 멈추고 그가 걷기 시작하면 같이 걷기 시작했다. 불안해진 그는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뒤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숨을 몰아쉬었다. 안도감도 잠시 그는 급히 커튼을 걷어 창밖을 확인했다. 그러자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그 얼굴은 바로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는 두려움에 커튼을 닫고 곧바로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다. 숨죽이고 있던 그 순간 그의 방 안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작게 웃고 있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였다. 머리가 쭉 펴서는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에 움찔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는 가운데 그는 전화기를 들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심장의 박동이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했고 그는 불안에 찬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외쳤다.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기이하고 낯익은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야, 바로 너. 놀라움에 전화기를 떨어뜨린 그는 급히 방을 빠져나와 집안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그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끔찍했고 형체와는 다르게 뒤틀린 실루엣이 그의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꿈일 뿐이길 바라면서 그는 몸을 움츠리고 잠에 들려고 노력했으나 그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다시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친구들은 그가 점점 수척해지고 어딘가 이상해 보인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그의 방에서는 어느 날 밤 환한 불빛과 함께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적힌 쪽지만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나인지 내가 그것인지 모르겠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소영은 어느 날 오래된 고택을 상속받았다는 소식을 받았다. 그 집은 외가 쪽으로 물려내려온 오래된 집으로 그녀의 증조부 때부터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당시 서울에서 지쳐가던 소영은 오히려 촌스러운 낭만을 즐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설레었다. 도착한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딴 곳에 위치한 오래된 기와집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소영은 기묘한 냉기가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고개를 돌려보면 항상 뒤에는 텅 빈 어둠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깨어난 그녀는 그 꿈이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여겼다. 며칠이 지나자 소영은 마을 사람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 집에서 조심하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았다. 부담을 느낀 소영은 직접 집 안을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고택의 구석구석을 뒤지던 소영은 우연히 서랍에 숨겨진 한 권의 낡은 일기를 발견했다. 일기에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가족의 어두운 역사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증조모는 아이를 잃고 강한 슬픔에 잠식되어 자주 무당을 불러 영혼과 교감하는 의식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로 집안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고택을 영혼의 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소영은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소문난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소영의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털어놓았다. 내 증조모님은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영혼의 문을 열었단다. 그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어. 소영은 그 문을 닫는 방법을 알고 싶었다. 할머니는 필히 정화 의식을 치러야 하며 그 의식은 중국에서 전래된 오래된 주문과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빨간 천과 특수한 향을 준비하고 의식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날 밤 소영은 할머니와 함께 의식을 준비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머릿속으로는 의식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한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주문이 점점 빠르게 읊조리게 되자 그녀는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집 안 구석구석에서 들리지 않던 속삭임이 시작되더니 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영은 두려움에 질려 무릎을 꿇고 있었고 할머니는 더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쳤다. 분위기는 한층 더 긴박해졌고 마지막 주문이 끝났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주문이 끝난 후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듯 보였다. 하지만 소영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소영은 그날 이후로도 매일 밤 꿈속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시달렸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소영은 도시에 돌아가 그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 집에 대한 기억은 결코 잊히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어쩌면 그 집이 품고 있던 어둠은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집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저편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도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그 목소리가
속삭이는 진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네 번째 이야기. 나는 고등학생이다. 집은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 있었고 학교까지는 버스를 타고 40분 정도 가야 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거나 노래방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날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버스를 탔다. 버스는 어두운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창밖은 캄캄해서 밖이 보이지 않았다.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졸고 있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창문에 기대어 있었는데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문득 창밖을 다시 보니 길가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눈을 깜빡여봤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만 피곤해서 잘못 본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꺼져버렸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음악도 끊기고 나는 다시 창밖을 살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버스와 나란히 달리며 창을 쳐다보고 있었다.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고개를 다시 들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기분이 이상해져서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른 승객들은 전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한 듯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사 옆으로 가서 여쭤봤다. 저기요, 혹시 길가에 서 있는 사람 못 보셨어요? 운전사는 나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없던데요. 피곤해서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나는 대답할 말이 없어서 자리로 돌아와 다시 앉았다. 어쨌든 그 여자를 보는 건 그게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후로도 그날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잠들기 전까지도 창밖이 자꾸 신경 쓰였고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다는 것이 오싹하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다. 학교에서도 자주 상념에 빠져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시선을 느꼈다. 친구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내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마을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 친구 중 한 명이 귀엔 말로 전해준 이야기는 이랬다. 예전에 우리가 다니는 학교 근처 작은 다리에서 어떤 학생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마을 주변을 떠돌고 있다는 전설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위험을 일으킨다고 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다. 그러나 매일 밤 방에서 느끼는 이상한 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다. 잘 때마다 몸이 무겁고 무엇인가가 내 숨을 막으려 하는 것처럼 느껴져 잠에서 깼다. 결국 나는 부모님께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점점 돈의 상태가 나빠지자 도움을 주기로 하셨다. 부적을 써 보관하거나 성당을 다니며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그 여자가 내게 원한을 품은 것은 아닐까. 그 다리로 다시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어느 비 오는 오후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그 다리로 향했다. 어두워지기 전에 다리에 도착했고 근처는 쓸쓸하고 음산한 느낌이 가득했다. 머뭇거리던 우리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작은 꽃다발과 사죄의 말을 다리에 올려놓았다. 순간 날씨가 조금 잦아들며 하늘이 맑아졌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기분은 점차 사라졌고 밤에도 잠을 잘 이루었다. 내가 본 여자가 실존하는 영혼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상상 속의 존재였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로는 그녀를 다시는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친구들과 당시 이야기를 하며 농담처럼 웃곤 하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여전히 내 기억 속 어느 한켠에 남아있다.